논증. 논증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증거를 갖다 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주장하는 글에서 많이 쓰여. 주장하는 글을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이 주장은 실은 주관적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주관적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이게 할 수 있을까? 근거를 갖다 대야지. 이 근거가 바로 객관적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근거를 갖다 대는 방법이 바로 논증 방법이야. 이해됐죠? 근거를 갖다 대서 내 주장을 어떻게 덧붙일 건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고 가자. 귀납이 있고 연역이 있고 유추가 있어. 귀납이 뭐야? 귀납. 개별 사례를 들어. 개별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지 사실이나 원리를 알아내. 그러면 그거는 귀납이야.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개별적인 사실을 알아내. 자, 귀납에 대한 예시를 들면 사자가 새끼를 낳아. 원숭이도 새끼를 낳아. 그러면 사자와 원숭이가 포유류네? 그러면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라고 일반적 사실을 알아내는 거. 연역은 그냥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얘기해줘. 모든 동물은 다 죽어. 근데 사람은 동물이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와. 3단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유추라는 거는 어떤 거? 두 대상을 비교해. 그래서 A의 사례를 봤는데 B랑 비슷해. 그럼 A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B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론하는 거야. 다른 속성도 유사할 거다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 자, 여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산업이 발달하였다라고 우리나라에 대한 현황을 이제 얘기할 거야. 음식은 물론 그리고 서류, 쌀 등 별의별 것을 다 배달한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예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까지 생겨날 정도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다? 배달 산업이 굉장히 크구나. 그쵸? 자, 그러면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대.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오전에 주문을 오후에 받는 당일 배송도 가능하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는 배달은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의문을 제기하죠. 됐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소비자로서 당연히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자, 일부 택배기사들이 빨리 배달하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로 교통사고를 낸대. 문제점 나오죠? 그래서 그 문제점이 그냥 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주장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게 객관적인 자료, 근거를 갖고 옵니다. 그쵸? 왜? 신뢰도 있는 기관이잖아.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산업재해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차지했대. 그러면 뭐야? 배달 때문이래. 또 문제는 뭐야? 택배는 택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가 없대. 그래서 늦게까지 하면서 또 자료를 또 끌고 오죠. 그쵸? 자, 그리고 봐봐.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고 있지. 이런 게 다 뭐야? 구체적 수치야.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면 신뢰도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당연히 올라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 수치까지 쫙 기네.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여가생활은 물론이고 휴식조차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건강도 위협받고 있고 그래서 과도한 노동을 한다라는 게 문제점이야. 자, 그리고 또 규모가 커지면서 수입이 느는 게 당연했지만 택배기사들은 그렇지 못한대. 왜?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하게 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래. 그러면 노동량은 높아지는데 수입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구체적 수치를 이것도 또 사용합니다. 월 2.351이면 350만원 정도 벌려면 170개 가까이 해야 된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러면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자, 그러면 지금 본론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걸까? 본론에서는
설명 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들었잖아. 귀납을 쓴 거야, 연역을 쓴 거야? 그렇지, 귀납을 주로 썼고 여기서는 모든 노동자들은 일할 권리가 있다. 이거는 대전제를 깔아준 거잖아. 이거는 무슨 방법을 쓴 걸까? 연역을 쓴 거야. 알겠죠? 소전제 그리고 결론 따라서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정보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주장하는 글이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귀납. 됐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도 보면 알렉산더도 죽었다. 셰익스피어도 죽었다. 이건 다 뭐야? 귀납을 쓴 거죠. 그죠? 개별 사례를 통해서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귀납. 얘는 일반적 사실, 모든 생물은 이렇다라고 뭐 한 거? 연역. 그죠? 자, 그러면 일랑성 쌍둥이는 똑같지 않은데 복제인간도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똑같지 않겠구나 라고 뭐 하는 거? 유추. 줄지 마.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된 거다. 이거는 연역 파트라고 아까 설명했던 파트죠? 자, 요것도 볼게. 요거는 봐봐. 요거 중요한 내용이야. 행랑체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3칸이 있대. 행랑체라고 하면 이제 약간 팬트리룸 같은 거야. 대문간 옆에 있는 창고방으로 쓰기도 하고 머슴들 방으로도 쓰는 방이거든. 지탱할 수 없게 된 게 3칸이 있대. 나는 모두 수리했대. 자신의 집을 수리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2칸은 비가 샌 지 굉장히 오래된 거래.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았고 한 칸은 얼마 안 된 후 바로 서둘러서 기와를 갈았던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그쵸? 자, 근데 비가 새지 오래된 것은 어떻게 됐어? 수리비가 많이 들었대. 왜? 너무 다 썩어서. 근데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은 어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대. 자, 그러면 차이점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신이 집을 고친 경험이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집수리했던 경험. 근데 이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느낀 점을 이제 쓰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수필의 특징이다. 경험을 통한 느낀 점. 자, 그러면 나는 느낀 것이 있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봐봐. 지금 집을 고친 경험을 통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유추야. 자, 행랑체와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쁘게 되는 것이 다른 것과 같다. 잘못을 알고 고치길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고 다시 착한 사람을 잡을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히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 다시 한번 또 유추를 했죠. 근데 유추의 범위가 좀 더 커졌죠. 그래서 유추의 확장 다 가능합니다. 다음 중에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 도탄에 빠지고 위태롭게 되니까 그런 뒤에 바로잡으려 해도 이미 썩어버린 것처럼 늦은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유추를 했다. 그래서 이옥설 하면 고전 수필을 말합니다. 됐나요? 여기 들어가? 자, 설득 전략 비판적으로 듣기도 보도록 하자. 설득 전략 이거는 좀 어렵거든. 이 3가지 먼저 정리해야 돼.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고, 그리고 이성적 설득 전략이 있고, 그리고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어. 자, 각각의 차이점부터 먼저 얘기해볼까? 인성적은 어떤 거야? 말하는 그걸 우리가 화자라고 하거든. 화자의 인성이나 품격, 품성 이런 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얘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연우 피겨 스케이팅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하면 어때? 이해가 가지. 그치?
그럼 이게 인성적이야. 그러면 이성적은 그러니까 뭔가 이성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알겠지? 앞에서 배운 논증 방법 사용하면 돼. 귀납, 연역, 유추. 자, 그리고 감성적은 어떤 걸 얘기해? 그렇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면 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동만 주는 게 아니라 유머도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그것도 다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자, 이 마틴 루서 킹을 먼저 볼게. 이 마틴 루서 킹도 어떤 인물이냐면 이 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보자. 저는 오늘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해방선언에 서명하였다. 아, 그러면 그 위대한 미국인이 얘기한 이 해방선언을 인용할 거죠? 자, 지금 우리는 그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 서 있대. 중대한 선언은 부당함이라는 불길에 몸을 대며 시들어간 수백만의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대. 그 선언에 노예 생활이 기나긴 밤을 걷어내는 환희의 새벽이었대. 그러나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죠. 흑인은 여전히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족쇄와 인종차별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절뚝거리며 비참하게 살고 있대. 진짜 절뚝거린다는 게 아니라 다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100년이 지났지만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부자가 되었지만 나라는 현재 흑인의 현실은 어떻다? 가난하다. 흑인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후미진 곳으로 놀려. 아, 그러면 미국은 여전히 물질적 풍요를 느끼고 있는데 흑인 사회는 어떻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는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살고 있대. 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흑인에게 울분을 토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을 만족하고 말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달갑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될 거래. 왜? 흑인에게 시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흑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어떻게? 인권운동은 우린 계속할 거다.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저항의 소용돌이는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뭐야? 인권운동 우리 계속할 거다. 너네가 완벽히 우리를 보장해줄 때까지. 여기서 정의의 궁전에 이르는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께 할 말이 있대. 그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말제. 그릇되게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권운동 한다고 해서 갑자기 폭력적인 폭력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이해됐어? 자유를 향한 갈증을 비탄과 증오가 가득한 술잔으로 채우며 달래지 말래. 우리는 언제까지 고상한 위험과 원칙을 가지고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비폭력 운동을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창조적인 항의운동을 물리적 폭력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몇 번이 되었든 우리는 물리적인 힘이 영혼의 힘과 하나가 되는 그 장엄한 위치에 올라야 한다. 흑인 사회를 휩쓰니 놀랍고 새로운 투쟁 정신이 백인의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백인 형제들이 보여주듯 백인은 자신의 운명이 흑인과 hun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 이 시위에 같이 있었던 백인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혼자 걸어갈 수 없다. 또한 걸어가면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갔다 맹세해야 된다. 되돌리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쯤에 만족하겠습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찰의 만행에 흑인이 계속 희생되는 한, 그러니까 차별의 예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인권운동을 해나갈 거다. 자, 그래서 이사할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 구체적으로 자, 경찰의 만행에 대한 예시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할 곳이 없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인 전용 표지판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할 수 없는 이 현실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쵸?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공정함이 힘찬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거다.
크나큰 시련과 역경을 겪고 우리 찾은 사람이 있다는 저도 모르지 않는다. 공감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좁은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래. 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으니까. 이렇게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경찰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온갖 어려움을 겪은 베테랑이다. 이유 없이 고통을 받더라도 언젠가 구원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왔다. 미시피시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돌아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권운동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죠. 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다. 허우적대지 마라. 자,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꿈이 있다. 나에겐 꿈이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연역 얘기하고 있죠. 자명한 진리를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나에겐 또 꿈이 있대. 식탁 앞에 앉을 꿈이 있대. 부당한 억압과 뜨거운 열기를 신음하는 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될 거다. 이게 자기가 바라는 삶이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될 거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라고 나와있죠. 내용이 졸리고 재미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봐봐. 이때 1960년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흑인 인권운동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일상에서 지속하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인성적, 이성적, 감성적 아까 얘기했었던 거야. 이거를 너가 이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 자, 마틴 루서킹은 봐봐. 어때? 인종에 따라서 이런 거를 이제 흑인 인권운동을 계속 이끌어 나간 애야. 그럼 얘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애지. 그 자체가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없어? 있다. 자, 그럼 봐봐. 나에게는 꿈이 있다 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인간은 이거 건국신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봐봐. 건국신조라는 근거를 들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을 끌고 온 거잖아. 이성적 설득 전략이죠? 그쵸?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보편적 진리에서 흑인도 동등한 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연역을 사용한 거죠. 논증 방법 사용하면 다 이성이라고 했었잖아. 그쵸? 그리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나의 꿈을 얘기하면서 평등한 지내는 모습들을 쭉 열거하죠. 그러면 이런 걸 상상하게 함으로써 감동을 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감정에 호소한 거니까 이건 감성적 설득 전략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나머지는 문제 좀 풀어보시고 얘 들어가? 그래도 하자. 자, 봐봐. 무심코 지나쳤을 땐 보이지 않는데 이거 광고죠? 광고도 결국에는 설득하는 거거든. 쭉 그림을 보여줘.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적인 것들을 드러내죠. 그쵸?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드러내면 그거는 이성적 설득이야. 여기서도 4천억 사용 이런 식으로 이성적 설득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그림들을 막 보여주지. 이것도 뭐야?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거다. 됐나요? 어렵지 않지? 그럼 나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김연아야. 올림픽의 그 성공 주역이었잖아. 근데 이 올림픽에 나온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유치를 해야 돼. 올림픽 선수잖아.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 인성적 설득 전략. 왜? 내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굉장한 좋은 성적을 했다. 감성적으로는 어떻게 내 소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같이 내용을 볼게. 로잔에서 만난 지 7주밖에 되지 않았다. 선수 때보다 더 열심히 했다. 얘는 선수 때였었잖아. 그쵸? 자, 그럼 보자. 10년 전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저는 서울에 출전 꿈을 가지고 있던 소녀였다. 본인이 선수였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인성적 설득 전략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자기네가 이만큼 성적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장들이 필요할 거다. 이건 뭐야? 이성적 설득 전략이야.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인사. 이게 뭐야? 감성적 설득 전략.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학교에서 그 쓰레기 그거 나눴는데 이거 연설을 안 했어. 아, 그래? 나오겠구만. 됐나요? 그러면 하시면 되겠다 이제. 이거는 했어? 선택학습? 했어요.
이거는 설명문인데 봐봐. 전체를 단순히 부분의 합으로 생각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가 있대. 자, 동이는 초고추장을 좋아한다. 빵도 좋아한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 이건 결합을 잘못한 거죠. 이게 결합 오류예요. 그러니까 부분의 합은 각 부분이 다른 속성을 지닐 수가 있대. 그렇다고 해서 부분들의 합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결합 오류야. 피장파장은 어떤 거냐면 게임 중독하면 그건 너의 건강에도 힘들어. 너도 게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의 실제 생각을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거를 지적하는 거 있지. 이게 피장파장의 오류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논점 일탈,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은퇴했대. 연구 결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대. 아주 좋은 사람이래. 아니 좋은 사람인 거랑 프로야구 선수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치? 왜? 목적으로서 얘기를 해야지. 논점에서 벗어난 거잖아. 이해됐나요? 인신공격 같은 경우는 이것도 주장하는 인품이나 성격, 인종적 배경,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대단할까? 이 사람은 16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이게 인신공격이야. 알겠지? 성급한 일반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럴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 알겠죠? 내 자동차는 이런데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 비용을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때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다 많이 들 것이다. 이게 부분을 일반화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알면 되니까, 됐죠?